안녕하십니까. 교재 8페이지에 이제 13번 들어갑시다. 판매 보수 및 판매 수수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집합 투자 기구가 있고요. 이게 자, 펀드. 집합 투자 기구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집합 투자 기구에서 뭘 발행한다? 집합 투자 증권을 발행한다고 그랬죠. 증권. 자, 증권을 발행하면 이 증권을 이제 투자자에게 건류해 가지고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판매 회사다. 그죠? 자, 이 판매 회사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게 하는데, 이 판매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 집합투자증권 매매업자와 중개업자입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증권 매매업자 또는 증권 중개업자 되겠죠. 누구에게 판매한다? 투자자에게. 투자자에게 이제 판매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판매 회사인 증권 매매업자나 증권 중개업자가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를 이런 펀드로부터도 받고 투자자로부터도 받습니다. 그래서 펀드로부터 받는 걸 판매 보수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수라고 그럽니다. 투자자로부터 받는 걸 판매 수수료라고 그럽니다. 판매 수수료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판매 보수는요. 판매 보수는 집합 투자 재산의 연평균 가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집합 투자 재산의 연평균 가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1% 이하다. 이렇게 돼. 1%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라니까 2% 이하다. 2%까지는 가능하다. 2%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일에 증권을 샀다가 이제 개방의 경우는 환매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환매 요청을 하는 것도 판매 회사에다가 환매 요청을 하면 판매 회사가 이제 이쪽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판매 회사 입장에서는 환매의 가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2%입니다. 그래서 2%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펀드로부터 받는 거는 1%, 투자자로부터 받는 거는 2%. 자, 그러면 13번에 1번에 판매 보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이다. 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이다. 이게 보수다. 맞죠? 이번에 판매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 가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판매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 가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1%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해설에 판매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 가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밑줄 쫙 끊으시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판매 수수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판매 수수료. 4번에 판매 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를 할 경우는 환매금액이 되겠지. 그래서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봅시다. 14번. 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이렇지. 그러니까, 자,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수익증권을 구입을 하고 또는 주권을 구입을 하고 이랬죠. 그런데 이걸 환매한다라는 건 대판다. 그래서 다시 사가시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금액 돌려주시오.
이거 환매야, 환매. 그러면 이런 환매를 인정하는 펀드가 개방형 펀드고요. 환매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게 폐쇄형 펀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매 1번에 환매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 가치대로 투자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매는 전부 환매할 수도 있고 일부만 환매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환매는 폐쇄형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폐쇄형은 환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방형 펀드에서만 환매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개방형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환매 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을 넘길 수 없다. 이 말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환매 요청이 있으면 환매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환매 청구가 있으면 환매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해야만 한다. 개방형의 경우에.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는 환매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해야 합니다. 이 15일이 환매 기간입니다. 그래서 환매 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을 넘길 수 없다. 15일 이내에 환매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15일을 넘길 수 없다. 맞는 말이죠? 4번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환매를 해야 되는데 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를 처분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환매를 해줘야 되겠는데 처분이 불가능하다. 처분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환매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해줘야 되지만 환매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2번이 정답이다. 다음 15번.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 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니까 환매 청구를 했다 할 때 환매 청구일 이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환매를 해줄 때 환매 가격을 어떻게 쳐줘서 환매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매 가격은 원칙은 환매 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 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으로 환매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환매 청구일 전에 환매 청구일 전의 기준 가격으로 환매를 해주면 기존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익증권의 판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가격도 판매 청구일 전에 산정된 기준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기존에 이미 매입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아니고 후, 그래서 환매 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으로 환매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환매 청구일 이후의 가격이니까 이거는 과거의 가격입니까? 현재 가격입니까? 미래 가격입니까? 미래의 가격이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 가격으로 환매를 한다. 미래 가격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환매 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준 가격은 그 펀드 재산의 순자산 가치입니다.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는 자산에서 부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자산 가치인데
환매해줄 정권의 수가 뭐 50주다라고 한다면 그 50주, 그러니까 정권 한 주당 가격으로 산정을 해야 되니까 순자산 가치를 뭐로 나누면 돼? 정권의 총 발행수로 나누면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나올 것이고, 이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기준 가격으로 해서 환매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 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 다시 말해 미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매 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환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외다, 예외. 예외적으로 환매 청구일 후가 아니라 전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과거의 가격. 미래 가격인데, 미래 가격은 과거의 가격으로 환매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랬죠. 그래서 과거의 가격으로 환매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보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4번의 경우다. 자, 1번 뭐냐면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금융투자 상품을 이제 매수하고 그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와 미리 약정을 한 경우에는 환매 청구일 이전의 가격으로서 환매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투자자가 공과금을 납부, 이거 위에는 매수 결제대금이고, 두 번째는 공과금이고, 그래서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투자 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그 다음 4번으로 가서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팽행기금이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팽행기금, 외국환 기금이 이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겠다라고 할 때는 청구일 이전의 가격인 과거 가격으로 환매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이거지만 예외적으로 과거 가격으로 환매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16번 집합투자증권의 거래 가격, 거래 가격 이제 판매 가격, 환매 가격이 아니라 판매 가격. 판매 가격 원칙적으로 판매 가격은 원칙적으로는 판매를 하겠다. 판매 청구일이죠. 판매 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는 게. 자, 그래서 후에 산정한테 최초로 산정하는 금액이죠. 기준 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판매 청구일 뒤인데 이 판매 청구를 하고 자금을 납부를 하겠죠. 그죠? 그럼 자금을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라고 하는 기준 시점이 있겠지. 그런데 그 기준 시점을 지나서 납입하는 경우. 이 기준 시점은 이제 규약에 정해져 있는데 규약에 정하고 있는 기준 시점을 지나서 기준 시점을 넘겨버렸다. 지나서 납입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을 지나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기산해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납입일로부터 기산해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 자, 그래서 16번에 한번 봅시다. 집합투자증권의 거래 가격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이 있는데 1번의 판매 가격은 투자자가 자금 납입일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그래서 판매 청구일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인데 이때 판매 청구를 한다는 말 자체는 결국 납입을 한다라는 납입일로 봅니다. 그래서 납입일 이후에 자금 납입일 이후에 산정되는 최초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고요. 예외적으로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 시점을 지나서 납입하는 경우, 지나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기산해서 제3영업일,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러니까 15일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포함해서 15, 16, 17 요게 하나, 둘, 셋 제3영업일입니다.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판매한다. 자, 그 다음에 장이 마감되었다. 그래서 장내 상품의 경우에 장외가 아니고 장외 거래가 아니고 장내 거래를 할 때 장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장이 마감된 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장 마감된 후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납입의 기준 시점을 언제 정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에 만일에 장 마감 후 거래지만은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펀드는 이 경우는 두 개로 나누어서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펀드는 증권시장 종료 시점 이전으로서 규약이 정한 시장 종료 시점 이전으로서 규약이 정한 시간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오후 5시 이전으로서의 규약이 정한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후 5시 이전에 해당되면서 규약으로 정한 시점을 하되 단지 주식의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그런 펀드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마감 시점 이전의 시간으로서 규약이 정한 시간으로 한다. 그래 주식시장 마감 시점 이전이냐 아니면은 오후 5시 이전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장 마감 후 거래에서 주식 편입 비율 50% 이상인 펀드에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증권시장 종료 시점 이전으로서 규약이 정한 시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장 마감 후 거래에서 주식 편입 비율 50% 이상인 펀드 이외의 다른 펀드는 오후 5시 이전으로서 규약이 정한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다음 17번. 집합투자기구의 정권투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냈는데 정권투자. 이제 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데 집합투자 정권을 투자자가 매수하고 자금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또 마찬가지. 그러면 이 펀드에서 자금을 모아가지고요.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이 투자로부터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실적 배당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한번 정리하면 이 펀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게 투자 신탁의 경우나 투자 회사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랬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투자 대상이 어떤 게 있느냐? 정권에 투자할 수 있고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특별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투자 대상이야, 그지? 이런 것들이 투자 대상인데, 여기서 이제 17번 문제는 뭐냐면, 이런 투자 대상 중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정권 투자에 대한, 여기. 요 투자, 정권 투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단 말이야.
이 다 자본시장 법규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치? 자, 1번에 보니까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는 동일 종목 증권에 자산 종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자, 증권에 투자하는데 동일 종목이야. 동일 종목. 동일 종목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면 만일에 요 증권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와장창 손해를 봐버릴 것이고 와장창 손해를 보면 결국은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분산 투자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일 종목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 없다. 한 종목에 펀드 자산의 1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는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한 종목의 자산의 10%를 투자할 수 없지만 이제 한 종목이 아니라도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한 법인 그 법인의 1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으로 와서 동일 종목, 동일 법인 투자 제한은 공모펀드에 한해서 적용한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동일 종목에 대해서 10%를 초과할 수 없고 동일 법인에 대해서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공모펀드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모펀드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럼 3번에 집합투자업자가 다수의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이제 펀드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펀드 A펀드, B펀드, C펀드 3개의 펀드까지 운영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럴 경우에는 운용적인 모든 펀드의 자산 총액으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펀드 A펀드, B펀드라고 한다면 A펀드와 B펀드에서 어느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A 법인에서 얼마 투자하고 B펀드에서 A펀드에서 얼마 투자하고 B펀드에서 얼마 투자하고 했을 때 이 A펀드와 B펀드를 다 합친 것이 자기 펀드 합친 것이 요 어느 법인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는 10%, 여러 개 펀드 가지고 할 때는 2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각각 10%, 2번도 각각 10%, 3번은 여러 개 펀드 할 때 다 합친 거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10%, 10%, 20%.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10%, 10%, 2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10, 10, 20. 됐죠?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봅시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행하는 조직이죠. 간단히 말하면 펀드. 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서 정권을 이제 집합투자기구가 정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식을 투자했다. 자, 예를 들어서 A 법인의 주식에 투자를 했다. A 법인의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주식 가격이 A 법인이 수익을 많이 올리고 해가지고 그게 평가를 해서 순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배당을 받게 되겠지. 그 배당받은 것은 투자자에게 실제 배당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인데, 자, 그리고 주식은 의결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식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법인의 의사결정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펀드 회사가
어떤 법인의 주식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를 해서 획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주식을 획득한 여기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해냈죠. 자, 1번에 집합투자업자는 동일 종목의 투자 한도, 아까 근데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지? 동일 회사 발행 주식의 투자 한도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그리고 여러 개 펀드를 운영할 때는 동일 법인에 대해서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지? 자, 이런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20%의 범위 내에서 정권을 획득한 거기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해 주지만 그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3자의 계약에 의해서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니까 그 초과되는 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초과해서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된 부분을 제3자에게 줘가지고 네가 의결권 행사해라. 그리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제3자도 마찬가지 거기도 초과되는 범위가 있으면 그거는 연락 받아가지고 그건 내가 의결권 행사할 거마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1번에 나와 있는 초과해서 취득한 게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겠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죠? 4번에 와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권시장을 통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아무런 공시도 없이 그냥 의결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할 때는 정권시장을 통해서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어떤 행정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행정 제재를 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당해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과된 부분은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초과된 주식 부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위반을 했다. 그러면 그 초과된 부분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처분해라라고 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3번은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19번. 기억위원회에 들어갈 말은 이랬죠. 자,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투자자에게 교부해 줘야 되겠죠. 자, 투자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자금을 맡겨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맡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운용인데 운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산 운용에 대한 보고를 투자자에게 해줘야 되겠지. 자산 운용에 대한 보고를 투자자에게 해주는데 얼마나 자주 해줄 거냐? 매일 보고해라. 그러면 뭐 이 펀드에서 그 보고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운동도 옳게 못하고 수익을 못 남기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럼 매일 보고하라가 아니고 언제마다 3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은 분기별이죠. 매 분기에 한 번 이상은 3개월마다 한 번 이상은 해당 투자자에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분기 영업보고서는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3개월에 1회 이상 교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 분기별로 영업보고서, 매 분기별로 영업보고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제출을 하는데, 이것은 매 분기 종료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다. 됐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20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